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석 한국경제사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 머니. 예, 약간 운율을 좀 맞춰봤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이제 예. 안경과 타이까지 이게 네. 매칭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멋있으시죠? 현재 김광석 이제 실장님은 네. 유튜브 경제 읽어준 남자 TV 이것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이쪽 유튜브 쪽에서 상당히 좀 유명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주제는 미국 예. 경제 쪽을 좀 주로 해가지고 글로벌 경제까지 좀 얘기해도 되겠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파월의 돈줄 재기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파월이 지금 작년 이제부터 이제 쭉 돈줄을 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와서 이제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섰어요. 올해 이 미국의 긴축 기조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정말 이 경제나 재테크나 이런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그 변수가 금리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가 특히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론이 부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여부가 결과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선행에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후행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의 특성을 좀 구분해 놓고 금리의 향방을 좀 가늠하시면 훨씬 투자 스탠스를 잡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네. 결국 파월이 22년 내에 뭐 자이언트 4번 하고 네. 빅스텝 이어서 하고 네.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은 결과적으로 데이터에 기초하겠다. 데이터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물가라는 그 데이터 자체가 22년 6월 9.1%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지금 나름의 안정세를 좀 찾아오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6.5%까지 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3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대략 한 5%대, 하반기가 4%대. 네. 그럼 이제 4%대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라 한다면 하반기의 초, 예를 들어 7, 8월 정도면 4% 후반이고요. 네. 그리고 12월, 11, 12월 근접해서 오는 그런 국면, 23년 끝자락, 그때는 이제 3%대 후반을 볼 수 예. 있다는 거죠. CPI 기준인 거고요. 네. 통상적으로 PCE 기준으로는 대략 1%포인트 정도 낮으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는 PCE 기준으로 23년 거의 끝자락, 네. 거의 끝자락에 2%대 물가 상승률을 보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가를 전망하는 그 선행 지표를 가지고 물가를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네. 지금 잠깐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게 말씀드리면 이게 CPI 데이터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아무 데이터나 넣어도 똑같아요. 아무 뭐 사람의 키 데이터를 넣는다든가 먹는 양 데이터를 뭐를 넣어도 똑같은데요. 보통 올라가는 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네. 2%를 상회하기 시작한 시점. 그게 CPI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예. 상반기 초예요. 예. 그러면 대략 1년 반 정도 만에 9.1%라는 정점을 꼭지까지 찍은 거예요. 왔어요. 근데 예. 이게 CPI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통계가 정규 분포는 아니더라도 정규 분포에 근접해요. 그 올라간 만큼 내려간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2%로 언더를 찍기까지는 23년 내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일단 네. 이거는 한 가지 참조하실 거고요. 네. 근데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 원자재라든가 국제 유가라든가 그런 지표들을 다 보아도 역시 23년 연내에 2%를 언더로 내려가는, 네. 뭐 1.9%라든가 그런 숫자를 보기엔 좀 어렵겠다라고 일단 가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행보 22년 내에 계속했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구간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뿐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구간이 크로스되는 구간이죠. 23년 상반기 뭐와 물가 상승률과 금리의 금리가, 크로스되는 예. 구간.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5% 정도로 올라간다. 올라갔다. 근데 물가 상승률 5% 언더를 찍는다. 크로스되죠. 네. 그런 구간부터는 통상 이제 FOMC 위원들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23년 4월 정도가
미국의 기준금리의 고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략 5%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동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 6, 7월 정도가 되면 음. 파월의 마음과 시장의 마음이 다르거든요. 예. 시장은 자꾸 기대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계속 엄포를 놓죠. 예. 아니야, 너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시장한테 계속 경고하죠. 그러니까 파월은 경계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시장은 기대감, 파월은 경계감. 그게 계속 반복됐던 게 22년의 경제예요. 시장은 계속 물가 잡혔을 거야라고 주식 투자 들어갔는데 파월이 자꾸 나와가지고 네. 2% 목표 물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놓고 달리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5km 왔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하기 사실 나름이잖아요. 예, 예. 예. 절반이나 그렇죠. 왔다 아니면 절반밖에 못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예. 5km 온 것은 똑같은데 예. 물가 상승률이 6.5%까지 떨어진 건 똑같은데 음. 그 숫자를 놓고 물가 잡혔다라고 보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는가 하면 파월은 아직 안 잡혔다. 2% 올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기대와 달리 움직이는데 그러니만큼 또 올해 하반기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또 똑같은 기대감을 얘기를 갖는 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 시장은 선행 지표이니만큼 23년 한 6, 7월 정도가 되면 네. 기대감이 무성해질 겁니다. 음. 그때부터는 주식 시장에 돈이 더 몰릴 수 있어요. 기대감만으로도. 근데 파월이 계속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는 굉장히 있겠고. 커질 거예요. 예. 그게 시장을 이미 움직이기는 시작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의 마음 사실 읽기 어렵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이 볼커 네.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파월이 지금 제2의 볼커가 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나오는데 볼커 때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 잡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완전 강경하게 했는데 파월이 그렇게까지 진짜 강경하게 할까요? 지금 네. 예, 어떻게 사실 가늠하기 되게 어렵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머릿속에 온통 90%가 주식일 겁니다. 그죠? 근데 파월의 마음에는 90%가 뭘까? 물가예요. 주식은 머릿속에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온통 머릿속에 물가고요. 네. 나머지 10%는 내가 이 연준 의장 끝나고 뭐 해야 되지? 뭐 하려면 내가 어디 강연 가도 더 높은 강연료를 받아야 될 텐데 예. 유튜브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연준의 실패라는 오명이 한 번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으니까 예측도 못했고 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또 못 잡았다라는 오명을 갖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2%에 부합하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버려요. 그러면 시장이 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뭐 들썩들썩하겠죠. 물가가 안 잡혀버려요. 예, 못 예. 잡아버려요. 예. 그럼 연준에 2번 실패잖아요. 그거만큼은 내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온통 생각이 주식이지만 파월의 온통 생각은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 네. 라는 그 사인이 들기 전에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파월이 해왔던 표현이 있잖아요. 네. 계속 꾸준히 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22년 그 잭슨홀 미팅 때인데 네. 여름에 그때 2% goal 2%라는 목표 물가를 반드시 나는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 멈출 거야라고 기대를 했다가 그 얘기와 동시에 또 주가가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파월의 마음 속에는 그 머릿 속에는 전혀 주식이 없다, 부동산이 없다. 오로지 물가다. 그렇죠. 네. 그러면 물가만을 고려해서 기준금리의 인하 스탠스를 좀 감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 파월의 마음을 동시에 좀 해석하시는 능력을 좀 갖추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월이 물가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나는 상품. 네. 하고 이제 부동산 임대료 쪽 그리고 네. 서비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서 예. 상품 쪽은 좀 잡힌 것 같다. 네. 그 부동산 임대료는 좀 있으면 이제 예. 잡힐 것이다. 네. 근데 서비스는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 맞습니다. 물가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이건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서비스 물가는 원래 후행적입니다. 소위 원재재 가격이 오르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후에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죠. 네. 그리고 대략 한 1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죠. 뭐 생산자 물가 전 단계는 이제 수입 물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간이 결국 이런 제품의
이 원자재 가격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기까지 네.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먼저 급등하고 떨어지는데 물가는 그제서 급등하는 거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흐름도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정확하게 먼저 보여주는 게 수입 물가예요. 수입 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 2, 3개월 선행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똑같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월 입장에서 어떤 표현을 한 거냐면 이 제품 가격이 오르면 서비스 가격도 나중에 반영된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쉬운 얘기가 이거죠.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단무지 가격도 오르고 햄 가격도 오르고 김 가격도 오르고 시금치 가격도 올랐어요. 네. 그럼 메뉴판의 김밥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고쳐 잡죠. 근데 고쳐 잡는데 이게 이 재화의 가격, 특히 식료품 재화가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네. 급격히 급등한다고 손님 떨어질 걸 걱정하면서 메뉴판 가격을 바로 고쳐 잡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재화의 가격이 높은 물가 상승세가 유지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메뉴판 가격을 고쳐 잡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에 뒤늦게 반영되는 거죠. 네.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반영되는 거죠. 주로 이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경향성이 큽니다. 네. 특히 인건비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 인건비가 거의 지배적인 영향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일보사가 제공하는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라고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절대적인 비중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네. 연구원이나 그럼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후순위로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먼저 잡히고 음. 재화의 가격이 좀 잡히고 그리고 이제 후순위로 부동산이나 이런 임대료 가격도 잡힌다라고 한다면 네. 이후에 서비스 물가마저 잡혀야 말 그대로의 안정화된 근원 물가 자체가 잡히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그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마저도 당장 금리 인상이나 기대하지 금리 인상. 마세요 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경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한데 지금 다들 침체로 가고 있다고 말은 해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 골디락스 하면서 별로 이렇게 괜찮은 경제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침체가 없다. 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도 합니다. 네. 미국 경제 어떻게 갈 거라고 좀 보세요? 아마 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JP 모건을 비롯한 제가 근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싸운 조직이에요. 네. 금융사랑 네. 계속 저랑 엇갈린 생각을 갖고 네. 있는데 왜냐하면 금융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경제를 좋게 봐요. 네. 금리 인상 없을 거라고 봐요. 물가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음. 아까 시장의 기대를 네. 조장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가장 레프리젠터티브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게 이제 그 목소리인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더 이상합니다. 지금 월드뱅크의 전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했을 때 월드뱅크의 전망에 따르면 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예요. 근데 이 1.7%조차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이 두 개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아요. 1990년대 이래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 침체예요. 적어도. 네. 네. 근데 미국 경제 혹은 유로피언 국가들의 경제가 이 경기 침체를 더 이끄는 모습이라고 해석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월드뱅크는 어쨌든 미국 경제 성장률을 0.5%로 전망했어요. 그리고 유로존 경제를 0.0%로 전망했습니다. 성장이 없다는 얘기네. 0.0%, 0.5%이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은요. 네. 자칫 전제가 생각보다 악화되면 전제가 나쁘게 깔려버리면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의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경기 침체라는 칼날 위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이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그 사이드의 입장은 주로 고용 침체가 안 와서다. 지금 고용이 아주 탄탄하다. 네, 그런 완전 얘기들 하고 고용이다. 있죠. 예.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고용은 경기 후행적입니다. 원래 후행적이에요. 그리고 고물가가 없이 그냥 경기 침체만 찾아오면 대실업이 발생하는데 고물가가 같이 찾아온 경제 국면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왔고
2015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때는 고물가 인플레이션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23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경제 주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노동시장에서 떠나려 하지 않아요. 계속 뭔가 일을 해서 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네. 있는데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고용 충격은 원래 후순위로 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사업 안 하겠다. 뭐 성생 설비 용량을 줄이겠다. 이런 액션이 단행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이 취업자가 실업자로 바뀌는 네.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이 뭐냐면 제가 23년에 던진 화두 한 가지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모두가 가난해진다. 경제 주체들이 가난해짐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계속 남아요. 네. 근데 이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취업자가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 실업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예요. 네. 실업자가 통계상으로 그렇죠. 또. 예. 예. 그리고 나는 월급 안 받고 아버지 치킨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백수일까요? 이 사람도 취업자예요. 네. 무급가족 종사제. 제가 처음으로 이 조선일보랑 그 기획 기사를 썼던 적이 있어요. 네. 2013년인가. 그때 자영업자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네. 역시 무급가족 종사자가 국제통계상 자영업자 범주에 들어가요. 비임금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고용이 좋다는 것도 그런 걸 잘 봐야 된다. 봐야 된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경기가 예. 안 좋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취업자의 맴도는 통계들이 또 뒤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용 침체가 안 왔으니까 경기 탄탄해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고 경기 침체가 지금 실제 오고 네.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미국 증시 얘기로 좀 넘어가 네. 보죠. 미국 네. 증시 2001년 그 닷컴 버블 네. 때 같은 그런 붕괴가 올까? 네. 뭐 이런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코인 같은 경우 이미 꽉 거품이 싹 꺼진 것 같은데 네. 빅테크 쪽, 테크 네. 쪽 거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1년에 이 증권 시장에 불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 투자자들의 트렌드를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이렇게 네. 표현하죠. 내가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아예 놓치면 안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그 경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고 주가도 저점은 찍었다고 봅니다. 22년 10월을 전 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10월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물가 정점론, 환율 정점론, 주가 저점론, 국제유가 정점론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이 톱니바퀴처럼 전환점을 이루는 지점이에요. 예. 그 이후로 주가도 반등은 했다고 보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온전히 선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주가에는 선반영돼서 저점을 찍었지만 경기 침체라는 그 요소들이 하나하나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본다면 23년 상반기에 그런 포모 현상으로 예. 주식시장이 막 들어가고는 있지만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또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고서가 또 발표되면 생각보다 더 침체네, 생각보다 기대 실적도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시장에서 이탈해요. 그래서 조금 반등하다 이탈하고 조금 반등하다 이탈하는 이 박스권 장세에서 머물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4대 지표도 일화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경제 지표들이 다 하나같이 애매한 장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버블이 팡 터진다 이런 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생각하지 하고 않습니다. 계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예. 예. 하지만 그래도 계속 무슨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그 떨어졌다가 버블은 뭐 이런? 22년에 터졌죠. 이미 작년에 터졌다. 20년, 21년이 이 주식 시장의 버블, 또 이 부동산 시장의 버블, 또 코인 시장의 버블이 일어섰던 것이고요. 네. 금리 인상과 함께 버블이 꺼진 거죠. 이미 버블은 꺼진 상태다. 꺼진 상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만약 이제 미국에서 금융위기 2008년 같은 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혹시 금융위기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뭐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금융위기 가능성은 좀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워치를 이렇게 쭉 해본다면 어쨌든 1등이 경기 침체고요. 2등부터 5등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말 그대로 진입이 딱 됐을 때 네.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그 여러 변수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알고 대응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올 때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뭔가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찾아온다. 그러면 굉장히 급격히 금리를 또 인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나중에 잡자. 네. 일단 경기 침체를 방어하자 하면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돈의 이동이 시작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위기로까지 전개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쭉 이렇게 해서 오늘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미국 경제하고 살짝 또 글로벌 경제 얘기도 해봤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투자 쪽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특히 네. 빅테크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한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뭐 제가 판단하는 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경기 침체라는 것의 성격을 좀 이해하시면 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산업군, 섹터를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저희 2021년 당시에 22년 전망할 때는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3년 전망할 때는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마시라고는 안 합니다. 하실 분은 하셔도 좋다. 근데 대부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적 투자자다라고 네. 하신다면 23년에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산업 섹터가 어딜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가 뭐 라면 아껴 먹고 쌀 아껴 먹고 하진 않지만 자동차 안 사고 냉장고 나중에 사자는 부문이 일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 반도체를 사지 않지만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다 내구재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내구재 이들에 대한 수요가 말 그대로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타날 겁니다. 기대치보다도 낮고 기대치보다도 낮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좀 기대에 투자하셨던 그런 테크주들의 주가가 다소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식료품이라든가 소위 필수 소비재, 예.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더라도 절대적인 소비 지출이 줄지 않는 영역, 그런 영역이 이런 성격이 좀 강하고요. 또 재밌게도 나름의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는 영역이 또 필수 소비재 식료품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는데 가격은 더 이미 높여잡을 올려놨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수익성이 영위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3년의 국면을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틀을 그렇게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산업 섹터에 내가 본격적으로 더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파월의 돈줄제기 어디까지 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아주 훌륭한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대담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너무 좋으시고 또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저도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를 정말 어떤 국면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경기 국면에 걸맞게 어떤 투자 스탠스를 가져갈까, 어떤 대응 전략을 기업인이시라면 대응 전략을 또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